자, 우선은 이제 오늘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나갔죠. 그죠? 이론서 가족 상담에 해당하는 거, 그거 프린트물 80, 아마 7페이지 정도 될 거고요. 요거 분량을 많이 드린 이유는 선생님도 혹시 예습하실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들 생각해서 많이 분량을 드린 경우고,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앞에 이제 그 복습하실 분량만 프린트 하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인쇄를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 13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출 해설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직강을 수강하시고 싶으시면 직강 선생님들은 직강 수강하시면 되고, 인강으로 수강하고 싶으시면 인강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이랑 해설지 지금 이제 구매 가능하시고, 인강 선생님들은 내일 나가게 될 기출 해설 강의에 해당하는 거 프린트가 같이 나가고, 이제 교재는 다음 주차에 다 배송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월 개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쭉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개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느낌은 1, 2월에 똑같은 연장선이다 이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교재 부분 이제 가족 상담 요거 첫 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족 상담은 선생님들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 이론과 실제랑 거의 유사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상담 이론과 실제는 굉장히 그 범위의 사이즈가 넓어요. 그런데 가족 상담은 그렇지 않아요.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장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데서 계속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는 예를 들어 상담 이론과 실제가 한 100 몇 문제 정도 된다면 가족 상담 한 90문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같은 데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가족 상담의 기본 개념에 일반 체계 이론이랑 초기 가족 치료 연구, 여기에서도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1개 정도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별표 2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 별표 2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 별표 2개, 전략적 가족 상담도 요새 잘 받으셔야 돼요. 별표 2개. 그 다음에 후기 가족 상담의 특징도 별표 1,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상담은 이론의 배경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의 배경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해결 중심 가족 상담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2개. 그 다음에 이야기 가족 상담 별표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족 스트레스 관련 이론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생활 주기도 별표 2개. 요거 꼭 한 번씩 문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평가에 대한 것은 별표 1.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의 과정은 가끔씩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론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행부터 이제 그 이야기 가족 치료까지는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 가족 치료는 특히나 문제들이 좀 어려운 편에 해당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은 이제 씹어먹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페이지 가족 상담의 정의와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상담 이론과 실제에선 개인 상담을 봤어요. 그러면 개인 상담에서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이나 인강중심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증상이 왜 발생을 하는가, 이런 거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가족 상담은 상담의 개입의 단위가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원 개인의 부적응과 대인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원 간의 갈등과 가족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 체계를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가족 상담은 체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개인 한 명에 관한 증상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증상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체계적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 상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족 상담의 그 관점과 원리, 여기서도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백으로 되었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2010학년도 기출 문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부분부터도 선생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가족이라는 것은 각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엄마가 만약에 우울증이 있어, 아빠가 만약에 화를 내, 그러면 자녀가 등교 거부를 해, 그러면 각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문제는 서로 사실은 다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가족의 문제는 각 부분이 아니라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돌아가는 무엇이다? 역동이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동을 지칭하는 말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피드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의 변화는 안정성과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이거를 가족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족 항상성의 개념은 유사한 말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적 피드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 항상성이라는 말, 항상성이란 말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시죠? 항상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뭐 동기나 뭐 이런 데서 나오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온도나 체온의 온도나 그 다음에 내가 평소 하던 뭐 심장의 뛰기나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가족도 평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을 가족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시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갑자기 뭐 이제 학교에서 비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맨 처음에 호의적인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떤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개입해서 우리 가족 안의 문제를 막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성원의 증상을 개인의 정신병리로 보기보단 가족원 간의 관계성에서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되는 개념이에요. 보게 되는 개념인데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원들 간의 관계성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입장을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 증상이 나오는 내담자를 가족 상담에선 IP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P,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상자라고 하게 된다면 학교 상담에서는 누구겠어요? 학생들이겠죠. 그러면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가 있어요. 불안장애가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개인 상담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걔의 우울증을 치료해야지. 걔의 불안증을 치료해야지 라고 하는데 가족 상담에서 그렇게 안 해요. 걔의 우울증과 불안증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정신병리가 아니라 가족원 간의 관계성에서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빠가 만약에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아버지죠. 그래서 엄마와의 갈등이 심해요. 엄마가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맨날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같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얘가 학교 다니는 것이 싫어지고 점점 우울해지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얘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우느냐고 엄마한테 또 화를 내요. 그럼 엄마는 이것 때문에 또 신세한탄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의 역동성 안에서 얘 우울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가족 상담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족이 변화
변화를 한다면 결국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IP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 개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IP의 우울증을 개선을 하려고 같이 얘 문제를 나아지게 한다면 얘로 인해서 엄마도 변하고 아빠도 변하고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 가족 상담적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의 행동은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닌 순환적 인과관계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선형적 인과관계는 뭐냐면 아빠가 방금 사례로 얘기하면 아빠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선이에요. 이것을 직선적 인과관계, 선형적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일직선으로 끝나는 것이 선형적 인과관계, 직선적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아빠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다시 또 폭력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못마땅하다고. 그걸로 인해서 아들이 또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아들이 또 우울증하니까 아빠가 더 폭력적인 말을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순환적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어야 안 그래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인 관계에서 가족협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보다 큰 사회체계에 속하며 아울러 많은 하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구조 안에서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역사회라는 체계가 있어요. 우리는 서울 시민이죠, 그죠? 서울 시민 중에서 어느 구라는 지역사회가 있어요, 그죠? 그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학교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생활을 하는 내가 뭐 센터라던가 이런 어떤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지역사회라는 곳 안에서 가족이라는 체계가 있죠?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 엄마, 아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죠? 얘네들이 각각 체계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체계 아래 가족이라는 체계가 있고 가족이라는 체계 아래 엄마 아빠 체계랑 자녀 체계가 있듯이 체계라는 것은 이렇게 상위 체계 아래 여러 가지 하위 체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기존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족에게는 일련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가족을 움직이게 하는. 예를 들면 역기능적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례에 아빠가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해요. 아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 가족에게는 이 가족이 아까 얘기했던 가족 항상성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구조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일련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비밀을 외부에 가서 말하지 말라. 이런 규칙이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족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명시적인 규칙으로는 어떤 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면 뭐 집안일을 누가 하느냐라던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던가 우리는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집안일을 하고 뭐 각각의 일을 분담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규칙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상담은 주로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가족 상담은 장기 상담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단기 상담이 될 것 같아요? 단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내면적인 성격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을 변화를 시키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죠. 그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 간에 일어나게 되는 정확하게 뭘 바꾸냐면 상호작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만 배우게 된다면은 이 가족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단기 상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발생된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 요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2010학년도 기출문제 지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기억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합 이상이죠. 그죠? 틀립니다. 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디귿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리을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뒤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정적 피드백,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리을 맞습니다. 미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죠? 순환적 인과관계로 가족의 체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이제 가족 상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이렇게 비교가 돼요. 개인 상담은 개인의 단위가 돼서 개인의 역사를 다루어서 개인의 성격이나 무의식적 갈등, 부적응 문제들을 다루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성격의 재구조화와 증상 제거, 행동 수정, 인지 변화가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역할은 대개 이론별로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장기 상담이 되는데, 가족 상담은 가족이 상담의 단위예요. 그래서 가족 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문제나 부모 자녀 갈등, 그 다음에 가족 불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가족의 기능 자체를 향상하는 것이 방향성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바꾸게 되고 체계 내에서 행동 방식, 상호작용의 패턴 이런 것들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상담자는 개인 상담처럼 공감이나 지지, 이해 이런 것들 통해서 통찰에 점진적으로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것보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사티어나 아니면은 이제 요런 거 상담을 하는 연구소, 사티어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 많이 발전이 됐어요. 보에는 별로 발전이 안 됐는데 이제 사티어 하시는 선생님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에너지가 가족 상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족을 전체를 데리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지시하고 이끌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담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기세가 기운이 기운이 좋아야 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자, 그래서 개인 상담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집단 상담은 훨씬 많은 다수고 가족 상담은 혈연 관계잖아요. 근데 집단 상담은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집단 상담은 그런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가 모르는 남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관계,
사회관계 안에서의 대인관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집단상담이라면 가족상담은 가족의 역기능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에서 성격적으로 분명한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치료의 발달 배경과 사조. 요거는 우리가 왜 가족 상담의 역사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봐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 이론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요 흐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배경이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전의 세계는 기계론적 세계관이었어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 안에 부품이 있죠. 엔진, 핸들, 뭐 바퀴, 그다음에 의자, 이런 것들이 부품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면 그 자동차가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본 게 기계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볼 때도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뭐 예를 들면은 의학으로 치자면은 심장이 힘든 사람은 심장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위장만 치료하면 된다, 이런 입장에 해당하는 것이 기계론적 사고 관점이다. 그래서 인간은 유기체, 다시 말해서 서로 연관된 것들이 상호작용 응집이 돼서 이것들이 함께 기능을 이루는 존재라는 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모더니즘과 구조주의라는 입장의 사조가 있어요.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은 한 가지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반드시 정답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얘기한다면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이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원초화적인 충동 때문이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인간 중심에서는 인간이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가치의 조건화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모더니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구조주의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겠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은 그냥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틀에서 상담의 이론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정신분석, 행동주의, 이런 류의 이론이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관점에서는 정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철학이든 아니면 심리학이든 모든 학문이 발전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거시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갑자기 우린 상담을 하는데 전쟁 얘기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왜 그런 짓을 할까에 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이 대두를 하게 돼요.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의 생명체로 관련성을 가지고 돌아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이거랑 상관이 있게 나오게 되는 것이 체계론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관점이 내러티브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체계론적 관점은 사실은 일반 체계론이랑 사이버네틱스가 크게 변별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요것으로 발전을 해요. 이따가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체계 이론은 뭐냐면, 아까 우리 체계 배웠죠. 예를 들면 가족의 뭐 엄마, 아빠, 자녀도 하나의 체계라 그랬죠. 얘들은 각각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의 역기능이 일어나게 된다면 항상 서로 역동이나 상호관계가 일어나서 결국은 가족의 역기능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체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서로 무언가가 피드백을 하면서 같은 문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체계론적 관점이죠. 이 가족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가족은 또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그냥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가게 된 거다라고 보는 것이 체계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도 마찬가지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가족치료 이론의 변화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일반 체계 이론과 1차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는 이따가 다 한 번씩 상세히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의 박스 안에서 이렇게 역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에 해당하는 건데, 1차 사이버네틱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일반 체계 이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들이 보웬의 가족상담, 미노친의 구조주의 가족상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상담, 그 다음에 헤일리 등의 전략치료가 이 입장에 해당해요. 그런데 2차 사이버네틱스를 보시면 이런 방식의 블랙박스 모형을 가지게 되는데, 2차 사이버네틱스와 일반 체계 이론의 후기쯤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가 되고 후기 구조주의와 사회 구성주의 되게 중요하죠. 들어오게 되면서 후기 가족 치료인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이야기 가족 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하면 1차 사이버네틱스와 일반 체계 이론 초기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보웬, 사티어, 전략, 그 다음에 그 미누친이죠, 그쵸? 그 다음에 해결 중심이랑 이야기 가족 치료는 뭐에 해당하죠? 2차 사이버네틱스랑 후기 일반 체계 이론이 여기에 이론의 배경이다. 그러면서 플러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의 사회 구성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골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초기 가족 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있을 때 치료자는 어떤 역동의 바깥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치료자는 이 내담자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치료자를 바깥에 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치료자가 내담자랑 같이 엮여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치료자 역시도 내담자 변화에 같이 뛰어들어서 결국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담자도 치료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1차 사이버네틱스와 2차 사이버네틱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치료자가 관찰하고 내담자 문제를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1차 사이버네틱스 일반 체계 이론 초기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은 정답이 있다는 모더니즘적 관점, 그리고 개인을 해석할 수가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기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때부터 모더니즘이 사라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라졌어요. 여기서는 정답이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증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치료자가 내담자를 평가하고 해석하고 진단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후기 가족 치료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사회적 구성주의랑 후기 구조주의는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결국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그래서 치료자는 어떤 진단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질문만 하는 존재며,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있으며, 그래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바꾸고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관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가족 치료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뭐 합니까? 늘 질문 기법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의 역사 치료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이제 가족 치료 이론이
탄생이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 교재 4페이지 보시면 베이턴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베이턴슨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나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전쟁이랑 상관이 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영향으로 다재학적 연구팀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팀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베이튼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베이튼슨은 피드백이 생명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고 사회체계 또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피드백이라는 순환 과정에 의해서 이제 존재들은 움직인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 이제 누군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를 또 받게 되고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무언가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의 순환 과정으로 어떠한 생명들은 움직이며 체계는 돌아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나 실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패턴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이론 1950년대 모종기에서는 베이튼슨과 누가 나오냐면 헤일리, 이 두 사람을 알아두셔야 돼요. 헤일리는 전략치료의 이론가고 베이튼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정신분열 이론으로 이중구속 이론 있죠. 그 이중구속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이론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 개념이 행동과학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가족치료라는 분야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연구팀의 이론가들이 만들어가게 됐는데 1954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박스를 보시면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이중구속 가설을 발표하면서 정신분열증이 개인의 정신내적 질병이라기보다는 엄마의 양육에 불이치한 메시지를 통해서 정신분열증이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뒤에 우리가 다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인 어떤 관점이, 우리는 항상 이론이 정신역동이 한참 발전이 됐을 시기잖아요. 1940, 50년대 프로이트가 이제 세계대전이 있을 때쯤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1910년, 20년, 30년 요때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정신분석이 이때 마구 완성하게 발전이 되어서 가족 치료도 그런 입장에서 우선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해당하는 것이 에커맨, 보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보엔이죠. 그래서 보엔을 보시면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과 일반 가족의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고 환자와 어머니의 속박관계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엄마와 자녀가 서로 관계가 지나치게 융합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가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기분화, 자아분화에 대한 관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신병이 세대를 걸쳐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다세대 전이, 다세대 전수의 개념이 보엔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휘테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사티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즈 윈, 보르조르메니 네지도 정신역동적 관점이랑 관련 있는 이론가들입니다. 그래서 리즈 윈은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 나오면은 보게 될 거고요. 보르조르메니 역시도 맥락적인 가족치료 해서 이따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발화기쯤 되면은 헤일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헤일리는 전략적 치료고요.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팔로알토의 정신건강연구소 MRI가 있어서 정신분열증을 시작해서 청소년 비행, 학교 문제,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일리는 초기에 의사소통 수준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헤일리는 의사소통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이론가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역설적 의사소통. 이 헤일리 기법 진짜 웃겨요. 이따가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 기법인데 역설적 의사소통으로 치료를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이튼슨과 함께 이중 구속 개념을 헤일리가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헤일리는 이후 권력이 인간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바탕으로 전략적
가족 치료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다 배우실 거지만 이제 헤일리가 본 관점은 뭐냐면 증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담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옆으로 보시면 사티어가 나오죠. 중요한 사티어는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었어요. 사티어 역시도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어서 초기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성장과 자아존중감이 형성이 된다고 봤다. 그래서 사티어는 의사소통 치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존 전략이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치료 기법을 발전을 시켰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핵심은 뭐냐면 보헤는 자기분화와 다세대 전이가 핵심이고요. 이것을 흐르게 하는 이제 가족에 흐르는 어떤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안이나 역동이 있다고 봤고, 헤일리는 역설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거라면 사티어는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이 내담자의 내적인 문제와 함께 이제 의사소통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치료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미누치는 조금 달라요. 미누치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규율이나 위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잡히지 않으면 이 비행을 막 저지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누친의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구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위계 구조를 제대로 정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간의 그 기능을 이제 기능을 제대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가들이 모두 어느 시기에 해당한다고요? 초기 가족 치료 이론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페이지로 가시면 개화기로 들어가게 되죠. 개화기로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전환기 1980에서 1990년대 요때쯤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 모델의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모델을 통합하거나 개인이 선호하거나 내담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의 필요성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초기 가족 치료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문제 발생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 특정 가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원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치료의 목표가 가족의 역할의 융통성과 적응력을 도명하고 권력의 균형, 이런 것들이다. 요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이점, 초기 가족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요건 나중에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적절한 치료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가 후기 가족 모델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은 유기체론적인 시각을 온전히 반영했다기보다는 모더니즘적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에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 측정을 통해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치료자는 가족의 정상성이나 역기능성의 여부에 정의를 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존재가 된다. 초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가 모더니즘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 실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 실제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후기 구조주의나 사회 구성주의적인 입장에 해당하죠. 그래서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구성주의라는 것은 실제가 개인의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관점을 가진 사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실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료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존재하는 구성된 것,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럼 치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의 자세로 질문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주의라는 것은 실제가 사회적이고 또한 언어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러한 구성이 되는 실제라는 것은 혼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다시 말해서 타인이 증명해주고 확인해줘야지만 구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사회구성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자도 무슨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이 내면에 해당하는 실제를 구성하도록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인의 한 명의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사조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성과 역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의미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담자보다 더 많이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치료자는 내담자의 경험의 세계를 재창조하는 과정의 협력자,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협력자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적 변화 안에서 이제 인간관이나 구체적인 개념들을 이제 쭉 보셔야지만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계 이론만 잠깐 보고 이제 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족 상담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체계 이론이란 베델람피가 제시한 이론으로 세계 모든 현상이 어떻다는 거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유기체적인 관점을 연관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으로 연관성을 가지냐? 입력과 출력이라는 거죠. 요게 피드백의 과정이라는 게,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외부 세계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갔어요. 내가 어떤 다른 지역 사회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환경이 변화가 됐죠. 그럼 그 환경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줘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정보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그 환경에게 반응을 하게 돼요. 나오는 것이 출력이 되겠죠. 선생님들이 나중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일을 하실 때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력과 출력의 과정으로서 체계들이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선은 체계 이론의 랑사이버네틱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체계를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가 체계에 대한 투입과 산출 간의 피드백 과정을 관찰하면 체계의 특성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빠가, 아까 나왔던 사례,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 간에 뭐가 나타나요? 엄마와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적인 언어를 하고 엄마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일반 체계 이론은 이러한 투입과 산출 간의 피드백 과정을 관찰해서 체계의 특성을 파악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꾼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문제 역시도 마음 안에 무엇이 진행된다기보다는 투입과 산출을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역시 특정한 관계에 있으며 개인으로 이루어진 전체로서 외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 체계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이 이러한 체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루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체계 이론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위 체계가 나오죠. 전 각각의, 조금 이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의 각각의 정의를 보면 사이버네틱스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구성 요소의 순환적 배열이라는 피드백의 순환고리에서 움직인다는 관점이고, 일반 체계 이론은 체계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인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자신을 유지해 나간다는 유기체적인 생물학적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유기체적인 순환적 배열 피드백 원항고리. 일반 체계 이론은 상호작용 입력과 출력 유기체적 생물학적 모델.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 보이나요? 같아 보이나요? 같아 보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국가에서 발전이 됐느냐?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네티즌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고, 그다음에 일반 체계로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실은 용어가 같은 의미예요. 크게 차이가 없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헷갈려 하시지는 마세요. 그래서 다만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입력과 출력이다. 그 다음에 상위 체계, 하위 체계다. 이런 용어들을 보통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하나씩 있고요. 이 체계는 여러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체계, 가족도 하나의 체계고 그걸로 인한 가족이라는 체계, 그 다음에 사회라는 체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하위 체계는 개별 가족원,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런 하위 체계로 다 구분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